아니, 이 노래를 내가 어떻게 알아? 여기 한 중년의 이탈리아 여성이 40년도 더 지난 한국 노래를 듣고 울고 있습니다. 이 노래가 대체 무슨 노래길래 이렇게 몸도 못 가눌 정도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건지.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의 한 시골에서 나고 자란 마리아라고 합니다. 지금은 가정도 있고 어느 정도 자리 잡아 여유롭게 살고 있지만 어린 시절 저는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아버지가 암에 걸려 일찍 돌아가셔서 홀어머니와 단둘이 입에 풀칠을 하면서 살았어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릴 적 폐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고 병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말기로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사실상 가망이 없는 상태였지만 희망에 끈을 놓고 싶지 않았던 저희 가족은 전 재산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대출까지 끌어모아서 아버지 치료비에 올인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겨우 한 달 반 정도만 더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어마어마한 빚더미에 나앉게 된 어머니는 하루 종일 일만 하셨어요. 돈이 될 만한 건 가리지 않았고 잠도 거의 자지 않으셨어요. 그런 어머니를 보다 보니 또래에 비해 일찍 처리될 수밖에 없었던 저도 빨리 돈을 벌어 가게에게 보탬이 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아직까지도 기억나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날따라 엄마가 늦으셨는데 심지어 만취가 돼서 들어오셨더라고요. 엄마는 생전술은 입에도 안 대는 분이셨던 터라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술에 잔뜩 취해 몸도 잘 못 가누시던 엄마는 펑펑 우시며 제자리에 주저앉으셨어요. 그러고는 가슴을 치며 다른 집 아이들처럼 풍족하게 키워주지 못해 미안하다. 한창 어리광 부릴 나이인데 이렇게 철들어버리게 만들어서 미안하다. 하며 목 놓아 우셨죠. 저도 엄마를 끌어안고 한참을 같이 울었습니다. 그때 다짐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엄마도 호강시켜드리겠다고요. 그날 이후 저는 미친듯이 공부했고 상위권 대학을 골라서 갈 수 있을 정도의 성적이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제게 성적 커트라인이 높은 의대나 법대를 권해주셨지만 저는 전액 장학금뿐만 아니라 생활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우선 돈을 들이지 않고 대학을 다닐 수 있는 것이 저에게는 급선무였어요. 선생님은 제가 성적에 비해 낮은 학교에 지원하는 것을 엄청 아까워하셨지만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엄마도 너무 속상해하시면서 학비는 신경 쓰지 말고 성적에 맞춰서 진학하라고 하셨지만 저는 엄마가 더 이상 돈 때문에 자기 몸을 학대 수준으로 부리며 일하는 걸 원치 않았어요. 결국 저에게 전액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해주겠다고 한 로마 외곽의 한 사립대학 경영학과로 진학하기로 했습니다. 졸업 후 경력을 쌓아 큰 회사의 CEO로 고용되면 수억 원대의 연봉을 받을 수 있으니 그때쯤 되면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꿈을 꿨죠. 그렇게 저는 대학 시절 내내 로마의 글로벌 경영 컨설팅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밤낮 없이 거의 쓰러지기 직전까지 공부했고 졸업하자마자 원하던 직장에 취업할 수 있었어요.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경영 컨설턴트로 일하기 위해 영어는 필수적으로 공부했었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중국어까지 따로 공부했습니다. 그 당시 유럽이나 미국 쪽 자리는 이미 쟁쟁한 선배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상대적으로 인기가 덜한 아시아권을 자원해서 가면 추후 승진 고가에 유리할 거라는 소문도 있었고 저는 중국어도 할 줄 알았기 때문에 중국으로 파견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은 시장이 크니 앞으로 성장 가능성도 매우 클 거라고 생각했죠. 사실 그때 중국 이외의 아시아 국가들은 아예 고려 대상도 아니었어요. 개발도상국 정도로 생각했죠. 아무튼 저는 중국 파견 덕에 당시 함께 입사한 동기들 중에 가장 뛰어난 평가를 받았고 중요한 자리에도 불려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그때 제 인생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제안을 하나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나라였고 곧 1988년 올림픽 개최도 앞둔 떠오르는 나라였어요. 회사에서는 한국의 지사에도 직원을 파견 보낼 계획이었는데 선배들이 다 거절하고 저에게까지 기회가 왔죠. 한국 파견은 2년간 가야 했고 선배들은 다들 가정도 있는데 여러모로 낙후된 한국에 가고 싶지 않다며 모두들 거절했어요. 사실 해외 파견 기간 동안은 월급을 2배 더 받을 수 있었고 여기서 근무하는 것보다 더 빨리 승진할 수 있기도 했어요. 게다가 성과만 좋다면 인센티브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선배들이 다 거절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월급과 인센티브를 생각하면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2년간 바짝 모으면 빚도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고 승진도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을 가겠다고 결정하게 됐습니다. 파견 가기 전에 급하게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곳을 찾기도 무척 어려워서 한국 유학생을 수소문해 한국어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워낙 파견이 코앞이라 겨우 간단한 생활 언어 정도만 배울 수 있었죠. 그렇게 한국으로 파견을 와서 저는 집을 먼저 구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회사에서 이미 좋은 아파트에 살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을 지원해 주었지만 저는 그 돈도 어떻게든 아껴 빚 갚는 데 보태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장 저렴하게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다가 부동산에서 한 월세 매물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는데 주인은 1층에 살고 있었고 제가 2층을 쓰는 조건이었습니다. 지하에도 방이 하나 있어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워낙 바빠서 아마 거의 마주칠 일이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말도 안 통하는데 일처리 방식도 다르고 그 외 문화적인 것도 너무 다르다 보니 적응하기가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주인집 식구들이 정말 친절했어요. 제가 한국이 처음이라 시시콜콜한 것도 정말 많이 여쭤봤는데 귀찮은 티 하나 없이 자기 일처럼 나서서 알려주시고 도와주셨어요. 때때로는 반찬이나 과일 같은 걸 나눠주시기도 하고 집밥 먹으러 오라고 불러서 저녁을 챙겨주시기도 했어요. 계약으로 맺어진 집주인과 세입자 관계인데도 가족처럼 챙겨주시는 분들이 고마워서 저는 주인집 아들인 세호에게 영어를 가르쳐주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야근을 하고 돌아오는데 누가 자꾸 제 뒤를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에 살면서 한 번도 위험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슬쩍 보니 덩치 큰 남자인 것 같았는데 정말 무서웠어요.
큰 길에서 집 골목으로 꺾어 들어가는데 거기까지 따라오길래 저는 길목에 있던 슈퍼를 지나치기 전에 이 일을 해결해야겠다 싶었죠. 저는 왜 계속 따라오시는 거예요? 라며 서툰 한국어로 소리쳤죠. 그러자 그 사람은 잔뜩 당황해하며 일부러 무서워하실까봐 빠른 걸음으로 지나치려고 했는데 더 빨리 걸어가셔서 저도 놀랐다며 저도 저희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라고 했습니다. 제가 잘 이해 못하는 눈치를 보이자 영어로도 한 번 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여기 한 달 살면서 동네 분들이랑 인사도 많이 하고 얘기도 종종 나눠서 모르는 얼굴이 없었는데 어디 살던 분인지 궁금했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저희 주인 집 아래에 산다던 그 사람이었어요. 저는 당황해하며 미안하다고 말씀드리고는 이제야 처음 본다며 민망해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은 아니라고 자기가 의사인데 인턴이라 늘 병원에서 지내기 때문이라고 했죠. 집엔 거의 안 들러서 그렇다며 오히려 많이 놀랐겠다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다음날 세호에게 영어를 가르쳐주며 어제 밑에 사는 남자를 만났다는 얘기를 꺼냈어요. 세호는 그 형은 맨날 바빠서 자기도 얼굴 보기 힘들다며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공부를 엄청 잘한다고 했죠. 그때 주인 아주머니가 저 총각이 키도 크고 공부도 잘하는데 친절하기까지 하다며 사위 삼고 싶은데 딸이 없어서 아깝다고 하시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얼굴도 좀 잘생겼던 것 같고 키도 컸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워낙 바쁜지 그 뒤로도 또 한참을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엄마가 넘어져서 크게 다치셨는데 이제는 좀 괜찮다고 하셨죠. 당장이라도 이탈리아로 날아가고 싶었지만 회사와의 계약관계 때문에 그럴 수 없는 상황에 눈물이 났죠. 엄마는 그럴 줄 알고 아플 땐 연락 안 했다며 이제 어느 정도 괜찮으니 걱정 말고 일 열심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쳤는데도 제가 걱정할까봐 전화도 하지 않고 혼자서 알았을 엄마를 생각하니 정말 괴로웠어요. 엄마와 잘 살아보려고 한국까지 와 있는 건데 정작 엄마가 아플 때 옆에 있어주지 못하다니 슬펐죠. 그날은 도통 일에 집중이 되지 않아 밤늦게까지 겨우 일을 마무리했어요. 하루 종일 엄마 생각에 눈물이 나서 두 눈이 시뻘개졌었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슈퍼 앞에서 그 남자를 딱 마주쳤어요. 그 사람은 눈물 범벅인지 얼굴을 봤는지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려고 했는데 같이 드실래요 하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냥 갈까 했지만 외롭고 슬픈 마음에 슈퍼 평상에 앉았어요. 그 남자는 그때 통성명도 안 했다며 자기 이름은 김은호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곤 제게 아무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왜 오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볼 법도 한데 묵묵히 제 옆에 앉아 있어 주더라고요. 그리곤 혹시 노래 듣는 거 좋아하냐며 제게 이어폰을 한쪽 건네어 주더라고요. 그 노래를 듣는데 다시 또 마음이 울컥했죠. 한국어가 서툰 탓에 정확한 가사는 알 수 없었지만 그날 하루 종일 속상했던 제 마음에 위로가 되는 노래였어요. 은호 씨는 산울림이라는 가수인데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밴드라고 얘기했죠. 노래 제목은 창문 너머 어렴풋이 옛 생각이 나겠지요 라고 알려줬어요. 저는 은호 씨의 따뜻한 마음과 잔잔한 노래에 힘들었던 마음이 좀 진정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곤 자기는 바빠서 노래 들을 시간이 잘 없는데 필요하면 며칠 듣다가 돌려달라며 제게 플레이어를 건네줬어요. 그렇게 며칠간 플레이어에 담긴 산울림 노래를 들으며 슬픔과 외로움을 달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은호 씨에게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들어 저도 뭔가 선물을 하나 해주고 싶었지만 뭘 좋아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물어보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 답답했죠. 그런데 생각해보니 늘 비슷한 시간에 슈퍼 앞에서 만났던 기억이 나서 저도 일부러 일이 다 끝났는데도 좀 더 앉아있다 퇴근하고 했어요. 그러던 중 3일이 지나고 은호 씨를 만났죠. 얼굴 보기가 참 힘들다며 노래 잘 들었다고 플레이어를 돌려주곤 저도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은호 씨는 자기는 먹는 걸 제일 좋아한다며 이번 주말엔 자기가 휴일이라 쉴 예정인데 맛있는 거 사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정도에 어렵지 않다며 얼마든지 사드리겠다고 하곤 은호 씨와 약속을 잡았죠. 은호 씨는 인천에 혹시 가봤냐며 인천에 가자고 얘기했어요. 저는 늘 서울에서 집과 회사만 반복했던지라 설레었습니다. 은호 씨가 저를 데리고 간 곳은 인천의 월미도라는 곳이었고 바닷가와 자그마한 놀이기구들이 있었어요. 탬버린 모양의 희한한 놀이기구 안에 사람들이 막 타 있었죠. 은호 씨는 디스코 팡팡이라는 거라고 하는데 한번 타볼래요? 라며 제게 제안했고 저희는 디스코 팡팡을 같이 탔어요. 앞쪽엔 바다가 펼쳐져 있고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유로움에 속이 탁 트였습니다. 이런 아름답고 신나는 곳에 데리고 와줘서 정말 고마웠는데 오히려 은호 씨는 늘 일만 하다가 여기 오니 정말 좋다며 고맙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차이나타운에 가서 짜장면을 먹고 근처 카페에 가서 얘기를 나눴어요. 그전 커피를 시켰고 은호 씨는 핫초코를 시켰어요. 큰 덩치의 원두 커피를 좋아할 것 같았는데 달달한 음료를 좋아하는 취향이 꽤 귀엽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인천에 다녀오고 나서 저희는 퇴근 후 슈퍼 앞에서 시간을 자주 보냈고 어느새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서로 바빴지만 그 와중에 틈을 내어 여기저기 데이트도 다니고 어느 연인도 못지않게 사랑을 키워나왔습니다. 그렇게 저의 파견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고 은호 씨는 본인 어머니께 우리 관계를 말씀드리겠다고 하며 본가에 다녀온다고 했어요. 저는 속으로 무척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인이 외국 여성과 교제하는 경우가 드물었는데 저를 과연 좋아하실까 싶기도 했고 만약 허락하신다 해도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되더라고요. 저도 이탈리아에 있는 어머니를 놔두고 한국에 살 수 없었고 은호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머리가 아팠지만 현명한 은호 씨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줄 거라 생각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은호 씨가 원래 올라오기로 한 날짜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 의아했죠. 일주일이나 더 늦게 나타난 은호 씨의 얼굴은 매우 어두웠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만난 은호 씨가 반갑고 좋았는데 은호 씨는 한없이 슬퍼 보였죠. 그러곤 제게 헤어짐을 고했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미안하다는 말뿐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가 왜 헤어져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의 슬픈 얼굴에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저는 떠나야 하는 사람이었고
애초부터 저희의 운명은 정해져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더 이상 한국에 있는 게 정말 괴로웠고 본사의 요청에 한 달 정도 빨리 귀국했습니다. 은호 씨와는 그날 이후로 제대로 된 인사도 하지 않고 훌쩍 떠났어요.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온 저는 오히려 더 바쁘게 일했습니다. 은호 씨를 잊고 싶었기 때문이죠. 엄마는 늘 밤낮 없이 일하는 저를 보시곤 빚도 다 갚았는데 너무 무리하지 말라며 걱정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너무 열심히 일에 매진한 탓인지 몸이 좀 이상했습니다. 미열도 나고 구역질도 했죠. 너무 무리해서 그런가 좀 쉬면 될 거라 생각했지만 몸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제 옆자리에 앉은 동료가 그러다 사람 쓰러지겠다며 오늘은 꼭 병원에 한번 가보라고 했습니다. 저도 더 이상은 무리라는 생각이 들어 병원에 방문했죠. 의사 선생님께 진찰을 받고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여기선 해결할 수 없다고 하셨죠. 저는 깜짝 놀라 제 몸에 큰 이상이 생겼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선생님께선 제게 산부인과를 한번 가보라고 했어요. 산부인과에 간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미 임신 8주에 접어든다고 얘기했죠. 산모가 무리한 탓에 몸에서 제발 쉬라고 신호를 보낸 것 같다고 초기엔 위험하니 꼭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아이를 가진 것도 충격이었는데 그걸 제가 그동안 몰랐다는 것도 충격적이었어요. 생리를 안 하는 건 시차 적응도 해야 하고 일도 많아 몸이 피곤해서 한 달 걸렸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이 아이를 키워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정말 걱정됐습니다. 어린 시절 저를 돌이켜보면 아빠 없이 자랐기 때문에 아빠의 빈자리를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이 아이에게도 그런 감정을 주고 싶진 않았지만 반대로 아빠 없이 자랐어도 저는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집에 빚이 많았던 그 시절과 달리 저는 유능한 커리어 우먼으로 아이 하나 정도는 거뜬하게 키울 수 있었죠. 이 사실을 알고 엄마는 처음에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러면서도 생명을 어떻게 쉽게 지우겠니라고 전적으로 제 결정에 따른다고 하시며 만약 아이를 낳으면 엄마가 도와줄 테니 필요하면 얼마든지 얘기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오랜 고민 끝에 아이를 낳기로 결정했고 저희 딸 엘레나는 정말 씩씩하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어머니의 도움으로 육아도 일도 둘 다 그럭저럭 해낼 수 있었죠. 어린 딸 엘레나는 늘 아빠를 궁금해했지만 저는 한국 사람이었다는 것밖에 설명해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은호 씨를 잊고 싶었지만 엘레나가 자라면 자랄수록 은호 씨의 얼굴이 보여 더 그리웠죠. 그때 왜 헤어지자는 그의 말에 도대체 이유가 뭐냐고 묻지도 않았을까 후회도 남았습니다. 그래도 이미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다시는 볼 수도 만날 수도 없는 사람 후회해서 뭐하나 싶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은 저를 잊고 잘 살고 있겠거니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엘레나의 방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에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산울림 노래였어요. 저와 은호 씨를 이어준 노래였고 은호 씨 생각이 나 참아 들을 수가 없었죠. 저는 엘레나의 방문을 열고 이 노래를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엘레나의 말이 얼마 전 스페인에서 출시된 앨범인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유럽을 강타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특집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언론 학부에 들어간 엘레나는 음악방송국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아무튼 저는 오랜만에 듣는 산울림 노래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그 시절이 떠올랐고 그리웠죠. 엘레나는 눈물을 흘리는 저를 보고 당황스러워하곤 제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조용히 저를 달래주는 엘레나가 갑자기 불쑥 꺼낸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엘레나는 엄마만 괜찮다면 한국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했어요. 엄마를 이렇게 혼자 내버려둔 아빠는 밉지만 나의 한쪽 뿌리는 한국이지 않냐며 어떤 나라인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원치 않을 것 같아서 이때까지 말을 꺼내지 못했다고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죠. 아직도 아빠가 그립고 보고 싶은 거냐고 물었어요. 저는 엘레나의 전혀 그런 게 아니라며 그냥 그때 아름다웠던 엄마의 젊은 시절이 떠올라 눈물이 났던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엘레나의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죠. 어쨌든 이 아이에게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으니 한국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갈 예정이라고 세호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그때 제게 영어 과외를 받았던 세호와 세호의 식구와는 종종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세호 혼자서 한번 가족과 함께 한 번 정도 이탈리아에 놀러 오기도 했죠. 한국에서 생활했던 시절 제게 정말 가족 같았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집에 초대도 하고 직접 여행 가이드를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세호는 누나가 한국에 오는 게 얼마만이냐 하며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공항에도 나와 있을 테니 비행 날짜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리곤 이제 마음이 괜찮냐고 물었죠. 저는 30년이나 지났는데 뭘 더 속상해할 게 있냐고 했고 엘레나가 한국에 대해 알고 싶어 해서 가게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꼭 30년 만에 한국에 방문하게 되다니 실감이 안 났죠. 사실 엘레나가 없었더라면 저는 한국에 다시는 올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온 한국은 정말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때 그 시절만 하더라도 한국에 파견 가는 걸 꺼릴 정도로 한국은 이제 막 성장하고 있던 국가였으나 지금은 신입사원들끼리 서로 한국을 가겠다고 신경전을 벌이는 정도이니 그 사이에 이렇게나 발전한 한국이 참 대단하다고 느껴졌어요. 세호는 입국장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고 저번에 이탈리아에 왔을 때 엘레나와 만났던 사이라 셋이서 다니는 여행은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세호는 이탈리아에 갈 때 제가 방을 내어줬다며 이번 서울 여행에선 자기 집에서 지내라 흔쾌히 방을 내어줬습니다. 세호와 꼭 옛날에 새를 들어 살던 시절 같다며 같이 웃기도 했어요. 세호가 그때 집 근처에 있었던 국수집이 대박이 나서 몇 년 전부터 엄청 큰 건물에서 장사하는 거 아냐며 물었어요. 그때 그 집이 참 맛있어서 한 번씩 세호네 가족과 주말에 같이 국수를 먹으러 가곤 했거든요. 저는 오랜만에 거기 한번 가보자며 셋이서 국수집으로 향했고 그때 그 맛은 옛날 그대로였죠. 주인 아줌마는 나이가 많이 들어 계셨어요. 전 설마 저를 알아보실까 했는데 그때 동네에 하나뿐이었던 이탈리아 처녀를 어떻게 잊냐고 정말 오랜만이라고 잘 살았냐 하며 두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러곤 많이 먹고 가라며 서비스를 엄청나게 챙겨주셨죠. 한국은 달라진 것도 많았지만 한국인의 정이나 따뜻한 마음씨는 그대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꼭 저도 옛날로 돌아간 것만 같았죠. 그리고 근처 카페로 가려는데 세호가 한참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카페에 가자고 계속 우기더라고요. 굳이 멀리 안 가도 된다며 바로 옆에 카페가 있는데 왜 그러냐고 했더니 세호가 고집을 부리며 거기가 좋은 데라 꼭 소개시켜주고 싶다며 저희를 끌고 갔어요. 세호가 소개해준 카페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가에 앉아있는 남자는 바로 은호 씨였어요.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있겠어요. 은호 씨는 제가 들어서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놀라서 세호를 바라보자 세호는 미안하다며 은호 씨가 1년 전 자기를 수소문해서 찾아왔는데 저와 혹시 연락이 닿냐고 물었다고 했죠. 세호는 그렇다 하더라도 누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알려줄 수 없다고 했대요. 그러다 하도 간곡하게 요청하기도 하고 제가 마침 한국에 온다고 하니 어느 정도 마음이 편해졌나 해서 자리를 마련했다고 했죠. 세호는 엘레나에게 엄마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다며 일단은 두 분 먼저 얘기하게 두고 우린 나가 있자고 했죠. 엘레나는 어떤 상황인지 눈치를 챈 것 같았고 말없이 세호를 따라 나섰어요. 은호 씨는 불쑥 나타나서 미안하다며 세호는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자기가 간곡하게 부탁을 했다고 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은호 씨는 얼굴이 해쓱해 있었죠. 나를 버리고 갔으면 잘 살 것이지 까칠한 은호 씨의 얼굴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은호 씨는 그 시절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때 은호 씨는 지방에서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 열심히 공부했고 어머니의 뒷바라지로 의대를 다니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사귄다는 사실을 듣고 은호 씨가 외국 여자와 결혼해 외국으로 갈지도 모른다고 얘기하니 어머니께서는 충격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러곤 식칼을 꺼내들고 와 바닥에 놔두고는 그 여자와 결혼을 하든 자기를 죽이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셨대요. 은호 씨는 어머니 마음을 돌리기 위해 일주일 동안 갖은 노력을 했지만 완강한 어머니의 마음을 돌릴 순 없었다고 했어요. 은호 씨의 설명을 들으니 저였어도 그랬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의사가 되고 난 후 어머니가 원하는 여자와 선을 봐서 결혼을 했고 사랑 없는 결혼을 한 탓에 아이도 없고 2년 만에 이혼했다고 했죠. 그리곤 쭉 일만 하고 살다가 제가 그리워 저를 찾기 위해 세호를 수소문해 다녔다고 했습니다. 은호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와 똑같구나. 서로가 서로를 그리워하며 지냈구나 싶어 눈물이 났어요. 은호 씨는 아까 봤던 그 아이가 혹시 우리 아이냐고 물었죠. 이미 세호에게 어느 정도 설명을 들은 눈치였어요. 혼자서 고생이 많았다며 사실 아이 얘기를 듣고 혼자 키웠다는 말에 더더욱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했어요. 제가 원치 않으면 여기서 그만둘 텐데 괜찮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겠냐고 말이죠. 오랜만에 만난 은호 씨였지만 30년의 세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떨리는 감정이 생겼습니다. 저희 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죠. 그때 세호와 엘레나가 다시 들어왔어요. 엘레나는 울고 있는 저희 둘을 보며 자기도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그리곤 자기는 무조건 엄마 편이라 엄마의 뜻대로 할 거라고 했어요. 엄마는 그동안 정말 힘들고 어렵게 저를 키우셨고 아저씨가 불쑥 나타났다고 해서 아빠 노릇을 하길 바라진 않는다고 했죠. 그렇지만 이제 엄마의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고 엄마도 그걸 바란다면 자긴 찬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셋은 뜨거운 재회를 했고 일주일간의 한국 여행 내내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왔고 엘레나의 설득 끝에 일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이게 맞나 싶은 걱정이 들지만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기분이라 설레기도 하네요. 줄곧 고생만 했던 제가 이제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을 처음 접하고는 저도 정말 찡하더라고요. 구독자님들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을까 궁금하네요. 음악에는 정말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산울림님의 그 옛날 노래가 다시 유럽에서 유행한 것도 대단한데 그 노래를 듣고 헤어진 연인이 다시 만날 수 있게 되다니 인연이란 참모를 잃은 것 같아요. 오늘도 바쁜 일상에 치여 힘드셨겠지만 어느 때보다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를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